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1인 1표 제도를 두고 민주당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에 목요일로 예정됐던 중앙위원회는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른바 1인 1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당원당규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정오를 넘겨 끝났고 중간중간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론이 펼쳐졌는데요. 당 안팎 이견과 반발을 고려해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최종 관문, 중앙위원회 개최를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집일자는 12월 5일로 개정 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졸속 추진과 열세 지역 민심 소외를 문제로 꼽는 가운데 친명 당원들은 일방 추진된 이번 개정안이 무효라며 연판장을 돌리고 가처분 소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당 완전 장악 시도란 주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청 횡재, 비청 행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인 1표제 가치가 왜 국회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느냐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저격하다 나온 말입니다. 국민은 불법계엄과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국민의힘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위헌정당 심판으로 길바닥에 낳는 것을 미리 연습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어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고 맹비난한 뒤 모두 짜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뒤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내란 사범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예고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외부 투쟁으로 1주년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일까요? 네, 제1야당 역시 첫째도 공세, 둘째도 공세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경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경기가 나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선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직접 겨냥한 더 강한 수위의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장동혁 대표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밟아서 땅에 진 이기는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역시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라고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도 해석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 이견이 만만찮아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 지도부의 전국 순회도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 경북, 모레는 충남을 찾는데 역시 항소 포기 외압 규탄과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전처럼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비상대권, 즉 계엄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말을 듣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에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이 적힌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여럿 공개됐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특검이 조각조각 적힌 메모를 취사 선택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기장에 적은 내용을 굳이 설명해야 하느냐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현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해달라, 안 된다, 이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은 썼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 워낙 경황이 없었다며 그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멘붕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그랬던 만큼 당시 대통령실 안에서 포고령 등 문건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선 더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들을 모으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앞서 집행되지 못했던 변호인 감치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고요? 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앞서 감치가 집행되지 못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권오현 변호사의 경우 앞선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다른 남성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이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엔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우리 시각 오후 3시쯤 터키 앙카라 에센부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국빈 방문 성격에 따라 현지 의장대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앞서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튀르키예를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운 나라, 혈맹으로 이어진 형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방산과 원전, 바이오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뒤 귀국길에 올라 7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번 G20 정상회의 성과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의 3가지 세션에 모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첫날 제1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으로 선순환 재정, 다자 무역, 개발 협력을 제시했고 기후위기를 다룬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제3세션에서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각 세션 사이사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동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이뤄진 중견 5개국 닉타 회동을 직접 주재하고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내년 환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을 요청했고, 독일 메르츠 총리와 만나서는 독일 통일의 비결을 묻기도 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와도 각각 만나 한일, 한중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8년 한국의 G20 개최가 확정된 데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접촉 없이 현지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시간 23일 G20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리 총리와 접촉이 없었다며 중국과 다양한 대화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각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사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보하이만 해협과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민간 선박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장쑤성 옌천 해사국은 17일에서 19일, 예닌강 해사국은 18일에서 25일 중국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유로 항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베트남 주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호치민 주택가 건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시신은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상태였습니다. 주변 건물 경비원과 행인들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사진이 유포되는 데 심각한 공포심을 겪었지만 되려 김 씨는 공포심을 이용해 수년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운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의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토론의 작대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권 토론, 가장 먼저 제안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뭐 대리시험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얼마든지 아니 그리고 그분은 틀린 얘기하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조국 전 대표와 저와의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양당에서 시간, 장소 등등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해야죠. 조국 대표,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려는 걸까요? 당 안팎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대표 참 애쓴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하는 건 좀 겁나는데 장동혁 대표는 만만해 보이나 이런 메시나 손흥민 같은 최강 공격수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모여서 하면은 동네 축구 보는 느낌 들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가 저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한동훈 견제용이에요. 일단 당내에서 왜냐하면 저전 두 사람은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뛰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장동혁, 조국 3당 대표의 항소 포기 토론 과연 성사될지 정청래 대표가 참전을 할까요? 정청래 대표는 참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전할 이유도 없죠. 사실 뭐 조국 대표라든지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조금 더 지지층 다지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는데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산적인 토론회가 될 것이 뻔한데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도 정청래 대표가 나가신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왜 나가세요 하고 말리고 싶을 정도로 굳이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토론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참전율은 저는 되게 낮다고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이 토론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셨고 한민수 의원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토론 하려는 것은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원석 전 의원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토론 자체가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된 것이죠. 당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사람들한테 토론을 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고 그전에도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새벽 배송 문제로 그 군소정당의 의원과 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토론을 하자고 자꾸 그랬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그것을 자신이 토론에는 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겠다 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 나라 전체를 포기하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방에 가서 직접 그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으니 뭐 조국 대표도 사실은 거의 뭐 한통속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면 이걸 국민들한테 알릴 기회라니까 당연히 토론을 하겠죠. 문제는 그 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토론을 할 리가 없는 것이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것이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하는 일이고 7,800억 원의 국고를 사실상 대장동 일당들한테 그저 한 입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잘했다고 와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뭐 지금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저렇게라도 일종의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니 토론에 응하겠다 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상이라면 토론을 안 하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연히 토론에 응하는 것이 맞고 뭐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이젠 대표가 다시 됐죠. 조국 대표라고 조국 대표는 해주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보기에는 뭐 억지만 쓰는 분이라서 뭐 토론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잘 그 대표성을 갖고 토론에 응하는 것은 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장동혁 조국 대표의 토론 언제 성사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장외로 나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헤어질 결심입니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인데 누구와 헤어진다는 걸까요? 어제 국민의힘 규탄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재판 어게인 이재명 아웃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구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하는 국민의힘 더 망해봐야 알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는데 그 논쟁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품격제로의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부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환율과 관련해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해서 외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인데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안정 달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원 근접까지 다가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외환 안정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토요일에 부산, 울산에 이어 일요일은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규탄 대회를 다음 달 2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장외 집회만을 예고하는 것을 보면 황교안 시즌2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황교안 전 대표도 국민들과는 안녕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이르는 국민의힘도 국민을 결국에는 설득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정말로 극우 결집만을 이렇게 모색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을 보고 정치하지 말아라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한 사람을 보고 정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재명 비판이고 뭐 이재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은 되겠지만 국민들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윤석열 정부가 망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보거든요. 그 연장선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중도층을 정확하게 설득하고 있지 못한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시즌2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장외 집회만으로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지금 12월 3일이 되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엄 1주년이기도 한데 이때 내놓을 메시지에 유승민, 한동훈도 끌어안고 이준석과 힘도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목전에 있는 급선무, 네, 또는 우리 그 당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그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어진 탄핵 사태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은 보수 진영이 굉장히 좀 분열된 상태에 있었고,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단합하지 못하고, 네,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 가면 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떤 또 더군다나 민주당은 완전히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까지 발 아래 두려는 이 정도의 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리고 반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 내부의 진영 내의 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선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완전한 그 내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그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보수 진영 전체를 충분히 통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중원으로 나가서 모든 그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우리의 그 역할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선거 앞두고는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과 다 합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앞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고려를 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합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세력인가, 또는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상황은 많은 심사숙고와 또 그분들과의 또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여론의 동향을 살펴야 할 텐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이 일주일 사이에 7.5%포인트 오른 것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국민의힘은 0.6%포인트가 올라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반 상승을 했는데 워낙 소폭이어서요. 그것보다는 이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좀 12.7%포인트로 소폭 늘어났다,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그닥 호재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비판만 해왔는데 그게 실패한 노선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지지율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그 이후의 노선들을 보면 뭐 배신자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국 지켰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답습하고자 지금의 정치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더 인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내부 비판이 저는 속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은커녕 국민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장외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순방 성과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서 조금 떠나서 외교 행보를 보이면 대체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그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라든가, 또 검사들을 뭐 징계를 하겠다 또는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을 권력자의 개로 만들려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이제 국민들의 가슴속에 전부 자리 잡게 되면 이런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분명히 떨어질 텐데요. 다만 저희들이 과연 그런 이 정권의 잘못된 행태와 잘못된 국정 수행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느냐, 또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의 입장에 공감하느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려드리고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외 집회라도 해서 우리의 투쟁력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전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는데 순방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죠. 김혜경 여사도 남아공 현지에서 K푸드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색동 앞치마를 입고 남아공 셰프들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전수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색동 앞치마를 맨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 현지 셰프들 앞에 서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Let's boil. 요리책 있으시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밥을 지어로라고. 그리고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참석자들에게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참 우연히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오늘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많이요? 많이? 뭘? 오케이. 야, 엄마? 정말 제대로 즐기십니다, 김치를. 저도 먹고 싶네요. 넘어갑니다. 김치! 사랑해요, 김치! 교민들과의 만남에서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은박지를 걸치고 시위에 나섰던 이른바 키스스탄을 언급했습니다. 키스스탄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 말을 전하며 대통령은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챙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가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와 김치의 효능을 알리면서 K푸드 전도사로 나섰는데 김혜경 여사가 예전에 요리에 관한 책을 쓴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리에 관한 책을 내면서 결국 음식을 알리는 데에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K-문화 이상의 거의 캐리커처 이후에는 K-푸드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 기기들로 유명해졌을 때 그때 행했던 것이 초밥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동양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스시, 초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문화로 시작해서 푸드로 돌아오는 그런 문화들은 실생활 속에 녹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그 내용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김혜경 여사가 K-문화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K-푸드를 알리는 데 열중을 해서 음식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력을 상승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쓴 모습인데요. 대통령 순방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잡음이 나는 것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또 순방 중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 검사장 고발을 놓고 최근 나온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무난하게 마친 오늘은 당대표 등을 뽑을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만들기 위한 당원당규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청래 대표 연임에 유리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 대표 면전에서 5분간의 작심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과거 이 대통령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네, 민주당 당대표 등을 뽑을 때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비율을 20대 1에서 1대 1로 바꾸는 이른바 1인 1표제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 이 정청래 대표가 차기 경선을 의식해서 연임을 노리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미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 보면 일반 그 당원 투표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한 사람의 그 투표 가치가 일반 당원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이 대의원들은 또 주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영향에 그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다음에 당대표가 되려고 할 때 내년 8월 달에 당대표가 되려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완전하게 민주당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쫓아내려고 해도 적어도 당내 경선으로 넘어가면 쫓아낼 수가 없는 구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8월 달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차기 그 총선까지 그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청 횡재, 비청 행사 이런 말도 오늘 아침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로 당을 완전히 바꿨던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친청 횡재, 비청 행사로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하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친명 당원들은 일방 추진된 이번 개정안 무효다,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대통령이 지금 순방 성과 내러 외국에 가셨을 때 이런 잡음이 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돼요. 정청래 대표가 원해서 일부러 잡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점을 잡은 건 아니죠. 그렇겠죠.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공교롭게 시간이 맞아떨어졌던 것이고 그 반발이 또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1표에 대한 내용들은 권리당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연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당권을 잡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권을 잡고 있는 지금이 더 대의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당원의 1인 1표제가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기존의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상 대의원제는 필요하거든요. 그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점검이 된다면 크게 무리한 행보는 아니라고 저는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거에도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비명 지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집 비운 사이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1인 1표제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 한동안 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좀 강성 의원들이 지금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12월 3일쯤에는 최고위원 사퇴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나옵니다.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사법부를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 때문에 저희가 한 발 물러났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부하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정말 리더답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면만을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회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지속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반 동네 사회 보듯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비단 사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논란을 촉발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 외교 순방 나갔을 때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가려지는 행위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니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헬기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자발 순환을 회복한 걸로 알려졌고요. 10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후 3시쯤인데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2명이 판정을 받았고요.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이 심정지 상태였는데 1명은 자발 순환을 회복해서 그 나머지 모두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승합차 탑승객과 차에 치인 사람 등 8명이 다친 상황이고요.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구속 뒤 첫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특검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주가 조작 공범이 소환에 불응했다고요? 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에 내일 오전 10시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검거된 뒤 연이틀 도주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 조사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특검은 이 씨가 주가 조작 시기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이 씨가 차명 계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은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소환 조사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모레인 수요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특검에 출석합니다. 이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가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도 이번 주 목요일 아내 노모 씨와 함께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특검에 소환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강 사건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는데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에게는 집사, 전도사 등의 직함을 주며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맡겼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라는 김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 배경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집중과 절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에 신경을 쓰라고 주문했는데요. 김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원칙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2명이 병원에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70대 아파트 관계자를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됐는데 이르면 오늘 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근우 기자, 경찰이 해당 아파트 관계자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화재는 지난 21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에서 났습니다. 당시 주차장 CCTV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이 크게 번지는 모습으로 당시 연기를 마신 주민 52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당일 오후 6시 반쯤 경찰이 아파트 관계자인 76살 남성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뜻합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전엔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A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화재 내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직은 정답은 죄송합니다. 하지수거장에서 뭘 하다가 불을 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럼 불은 어디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해당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수거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등 관계기관은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이보다 앞서 불이 먼저 붙었던 곳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위로 불이 시작된 건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오늘 오전 소방등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난 지난 21일 이후로 4일 만에 합동 감식인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선착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최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사고 개요 알려주시죠. 네, 이 사고는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 선착장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배에서 내린 뒤 이동하다 선착장에서 나오는 보행자들을 충격하고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을 비롯해 3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1명은 자발 순환을 회복했습니다. 이 밖에도 탑승객과 차에 치인 사람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과 해경 닥터 헬기까지 투입돼 심정지 환자와 중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 선착장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배에서 내린 뒤 그대로 진행하면서 선착장에서 나오는 보행자들을 충격하고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자를 연결해서 사고 개요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 하얀색 승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 문이 이제 열려 있는 안을 보면은 에어백이 터져 있어서 당시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로 추정되는 탈 것들이 지금 나들고 있었고, 예. 네. 그리고 119가 출동해서 초기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제보 화면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고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고가 난 것은 조금 전 오후 3시쯤입니다. 제주시 우도에서 천진항 선착장 부근에서 난 사고인데요.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배에서 내린 뒤에 이동하다가 돌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당시 그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 A씨 등 2명을 비롯해서 3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1명만 자발 순환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탑승객과 또 차에 치인 사람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소방과 해경, 닥터 헬기까지 투입해서 심정지 환자와 중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제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지금 전문가가 연결이 되어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염건웅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윤용 의용소방대원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쯤이라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우도 천진항 선착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환자들 다 이송하고 지금 마무리 준비에 있고요. 지금 환자들은 119 대원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운전자가 이 승합차를 배에서 내린 직후에 돌진을 한 것을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운전 미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급발진이 아니다. 제가 판명 들 수는 없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라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의하면 갑자기 차가 돌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네. 예.
승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지금 에어백이 터진 걸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어떤 굉음이 들렸다든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 그 가드레일을 전봇대를 받은 상태였고, 예. 환자들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몇몇 분 나와 있는 상태고 119가 출동을 해서 못 나오신 분들 그 기계를 갖고 이렇게 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심정지 상태가 와서 그다음에 계속 119 대원이 계속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히 헬기로 수송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당시의 CCTV를 지금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승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관련 사진을 보면 관광객들이 타는 작은 스쿠터라든지 그런 탈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타고 있던 승객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오토바이 그 부분은 부상당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도항산에 내려가지고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려고 지나온 사람이 다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승합차에 타신 분 6명인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다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도가 이 전기 스쿠터, 전동 스쿠터를 타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지금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타고 있던 분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사상자,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선착장에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좀 인명 피해가 컸을까요? 예, 그렇죠. 갑자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행자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차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행자 도로를 이용을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그렇게 다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하얀 승합차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돌진을 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 60대 운전자가 모는 승합차가 돌진을 했고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이륜차와 또 관광객을 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당시 이 승합차에는 60대 운전자 한 명만 탑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탑승하고 있었죠. 그쪽에 동행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6명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선착장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이번 사고에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없고 갑자기 그 차가 돌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원래는 도항선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야 되는데 그 차례가 되니까 가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이 하나하나 내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이 승합차가 갑자기 빠르게 달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리는 과정, 승합차가 내리는 과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윤용 제주 우도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일단 지금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염건웅 교수 연결해서 또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지금 차량 돌진 사고가 지금 잦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 사고가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네, 일단 제주도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요. 현장에 지금 심정지 환자가 있었고 뭐 중상 1명, 경상 7명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급발진 의심 사고긴 한데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뭐 급발진 사고들이 거의 다 이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결국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현장에서 어떤 그런 일단 자동차의 어떤 이상 결함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거의 다 이제 페달 오조작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도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가 이제 입항하고 거기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도항선 대기실 인근이거든요. 이게 오후 2시 53분이었고 운전자는 60대 운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그 스타리아 렌터카 승합차로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지금 도항선 대합실 인근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돌진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이 렌터카를 빌린 거라면 운전자가 더 이 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 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죠. 일단은 같은 차, 동일한 차량을 자신이 이제 자차로 몬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차량을 렌트카로 이제 렌트를 해도 사실 운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렌트카 자체가 만약에 익숙치 않은 차량이었다라고 하면 좀 운전 미숙 상황에서 오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식 차량이기 때문에 최신 차량이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또 이런 그 운전 미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결국은 그 도항선 대합실 인근이기 때문에 이제 우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도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제 미니 차량들을 탑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게 동그랗게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도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차량들도 이제 지금 일반 차량들도 다닐 수는 있게 도로가 이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 또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미니 관광형 차량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통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 섬을 한 바퀴 순회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지금 이 우도가 결국은 이런 관광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은 사실은 좀 이 우도 같은 경우는 좀 서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차량은. 근데 이 지금 도항선 대합실 앞에서 차량이 급가속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지금 배에서 지금 내리셨던 분들 또는 탑승하려고 대기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피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차량이 갑자기 달려오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차량도 또 이게 승합차다 보니까 차량이 큰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 이게 또 결국은 충격이 또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겨를에 아마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 차량에 받쳐서 이런 사고가 좀 크게 발생하지 않았나 지금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 들어오는 우도 사고 소식과 관련해서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 안성 원곡면에 있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경기 안성 골판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건물이 처참하게 탄 모습인데요. 지금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전부터 진행되던 현장 감식은 조금 전 4시 20분쯤 모두 종료됐습니다. 제 뒤로 검게 그을린 건물 모습 보이실 텐데요. 건물 전체가 불에 타면서 지금은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낮에는 한때 건물 안에 있던 지게차에서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급히 불을 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소방과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건물 2층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진 이번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동료 직원들과 함께 건물 2층 휴게실에 식사하러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통해 불이 어디서 왜 났는지 조사하고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 불이 났는데 오늘 새벽에야 완전히 꺼진 거죠? 예,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탈출한 직원들에게서 1명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건물 2층에서 숨진 태국 국적의 60대 외국인 노동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장 내부에 쌓여있던 자재 등이 계속 타면서 오늘 새벽 4시 반쯤에서야 불이 모두 꺼졌고 건물 2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서 불법 투견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8시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의심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입 당시 투견이나 도박 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하진 못했지만 개 9마리와 현장에 있던 4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은 금요일을 보내고 상승 출발해서 반등을 시도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검은 금요일에 폭락했던 반도체 투톱 중 삼성전자는 2%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0.2%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오후 들어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6% 오른 3,915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과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0.2% 내린 3,846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조 8천억 원어치 순매도로 지난 금요일 급락장을 초래했던 외국인이 오전에 순매수를 하다 오후 들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은 4,300억 원어치, 개인은 4,5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검은 금요일에 폭락했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상승폭이 줄었지만 2% 상승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후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스퀘어,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기 등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0.87% 내린 85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1% 오른 873으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1%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홀로 순매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7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468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1,477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1,47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거래일 연속 1,470원대까지 오르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의 수익률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승은 기자, 외환 당국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환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가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첫 회의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22조 원 가운데 44% 정도인 581조 원이 해외 자산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자협의체에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해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계약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문제 삼은 적이 있어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강원도 양양군에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우월적 지혜에 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워낙에 행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게끔 뭐 뛰게 한다거나 태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3명을 가위바위보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폭력을 하게 다리로 밟는 행위,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주식 시장이 올라야 되다 보니까 빨간 속옷을 입거나 빨간 물건들을 착용하라 지시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산 주식에 대해서 따라서 사라라고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하는 중간중간 욕설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직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끌려서 이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할 때 나타내는 그 빨간색을 강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갑질했다는 공무원은 1명이고요. 이 다수인데 왜 이렇게 반항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운정직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민간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계약지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받아야 되는 의뢰지에서 갑의 요구를 저항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30살 전후다 보니까 이렇게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갑질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차에 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의리지휘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심각한 갑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7급 공무원 이 운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이 기본적인 것 같고요. 특히 차 일찍 출발시키고 태워주지 않고 걸어가게 하거나 뛰게 하는 행동과 관련해서는 체력 단련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빨간 속옷을 강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소속감을 표현한 것이다.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계엄령 놀이와 같은 경우도 게임의 일환이었고 자발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군청에서 뭐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접하고 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파면하라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일단 감사가 착수가 됐고 관련된 혐의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 자격 상실형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공분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는 이 소위 갑질, 우월적 지혜에 의한 권한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것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수개월 지속됐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용기 있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군
청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도 부재한 거 아니냐. 누군가는 보호를 요청하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누적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지금 수사를 착수하고 고용노동부도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받을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와 그리고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칭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이 강요를 했다라는 피해자들이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또 굉장히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폭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점적인 이런 제명들이 경합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나아가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차를 못 타게 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도 착수돼서 관련된 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대응과 함께 손정혜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기관별 헌법존중 TF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가 오늘 각 기관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실무 책임자 간담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 TF와 각 기관 TF 실무 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TF 운영과 관련한 김 총리의 당부와 함께 활동 시 지켜야 할 기본 지침 등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였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이번 TF와 유사한 조치로 공직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조사 원칙과 관련해선 집중과 절제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총괄 TF에 이어 49개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TF도 모두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별도의 기관이긴 하지만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되면서 실제 TF는 48개가 운영됩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곳이 16개,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으로만 구성된 곳도 해경청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는 대부분 10명에서 15명 수준이었는데 국방부가 53명, 경찰청 30명, 소방청 19명 등 대규모 조사단을 꾸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기관의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됩니다. 기관별 TF는 언론과 국회, 내부 제보, 받은 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뒤 결과를 토대로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정원입니다. 정치는 다양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찍어 먹는다든지 부어 먹는다든지 뭐 반반이랄지 이런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진화된 것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 재료만 볼 때 이제 닭고기인데 다른 고기들도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순위 보여드리고 있는데 불고기, 삼겹살,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왜 유독 치킨이 인기일까요? 일단 치킨이 1등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섭취가 안 되는 고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못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의 제약이 없는 고기 중에 하나가 바로 치킨입니다.
그래서 치킨의 선택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던 김치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워낙 음식 연구 오래 하셨으니까요. 세계에서 김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뭐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 좀 오래전에 일본에 갔는데요. 인기보다는 가치라고 할까요? 가치요. 김치 하나 추가하면은 200엔 정도 추가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내고 한 종류를 먹으니까 김치 가치가 해외에도 되게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제 골든의 이 주인공 K-팝 데몬 헌터스의 이제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김치찌개로 꼽았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럼 한국 음식 중에 뭐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네, 제 인생 음식이에요. 김치찌개 최근에 언제 드신 적이? 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그럼 거의 드신 건가요? 집에서 미국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만들어요. 드시고. 네. 자, 근데 어려워요. 김치찌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치를 잘 몰라야 돼서. 예, 사실 뭐 외국인은 매운 거 잘 못 먹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일부러 매운 김치 찾아 먹는 외국인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김치의 매력은 한 3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2000년 초반에 헬스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의 3위로 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에서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김치를 건강식으로 많이 챙겨 먹었죠. 이런 연장선 속에서 이제 김치찌개랄지 뭐 다양한 김치찜 같은 것들로 점차 김치의 음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은 김치가 이것을 좀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도 막 돌았는데 지금 이 순위를 보니까 라면이 생각보다 좀 순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4위인데요. 지금 뭐 해외에서 불티나게 뭐 불닭볶음면 팔린다 이야기가 도는데 지금 이 순위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라면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이유가 한국 라면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호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만 먹지 않고 떡이나 김치, 뭐 만두 이런 걸 넣어서 먹잖아요. 그 세계적으로도 한국 라면에 자기네 식재료를 넣게 되면 그 나라의 음식 형태로 변하는 그런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뭐 중미, 뭐 유럽 이런 여러 곳에서 라면의 소비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지속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순방간 남아공에서도 뭐 라면이 인기가 많다 저희가 이런 보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무래도 K-팝 스타 보고 따라하는 영향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음식의 시도는 자기가 영화나 또는 그 어떤 스타들의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도 30년 전부터 세계 시장을 꾸준히 개척한 것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인기 품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김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우리나라의 김,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야기 듣고 오시죠.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네, 서울역 마트 보면 김 사가는 외국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김과 한국 김 좀 다른가요? 일단은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맛의 차이가 큽니다. 그 김은 양식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김 양식 자체를 세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상업화시킨 게 한국이거든요.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 양식 자체의 역사가 길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일본 김에 비해서 한국산 김은 맛이 월등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김을 지금 이제 수입하는 나라들, 사가는 나라들의 그 순위를 보면요. 미국이 1등이고 일본이 2등이고 중국이 3등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밥 문화가 있어서 쌀에 이제 김을 싸먹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쌀밥을 먹지가 않는데 어떻게 1등일지 어떻게 먹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김 그러면 밥이랑 먹는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네. 시중에서 보시면 김 중에서 고추냉이 김이랄지 뭐 마늘 김이랄지 김치맛 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양인들이나 유럽 쪽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스낵으로 먹어요. 과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도 김 판매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K푸드가 인기 품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비빔밥, 김치에 이어서 이제 코리안 치킨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인기 유지하려면 이게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은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문화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한 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상 전체를 먹는 우리의 식문화를 조금씩 알려야 한 가지 뭐 치킨이면 치킨, 김이면 김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식문화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더 깊은 우리의 이제 K푸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즐기는 식문화 자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우리의 K푸드 3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닭 한 마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그 과자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냉면도 이제 K푸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하게 해봅니다. 예, 닭 한 마리와 냉면까지 앞으로 또 순위에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윤환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그룹은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어린이 우주과학 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80명이 어린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누리호 개발과 발사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직접 물 로켓을 만들어 발사해보기도 했습니다. HD현대가 지난 2007년 조선업 포항기 이후 18년 만에 역대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HMM으로부터 13,4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2조 3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HD현대는 올해 72만 TEU 규모 69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고 국내 조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 복합 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부 시설이 들어섭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대한항공과 첨단 복합 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 시설 투자 유치에 관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올해 3분기 화물 운송량이 11,600톤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4,500톤과 비교하면 154% 증가한 수준으로 화물 운송 실적이 11,000톤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종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 쌀아구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강원 북부와 제주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북 동부와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도, 그리고 대전과 창원도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도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목요일과 토요일에도 곳곳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